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분석 변수 처리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탐색 과목에서 데이터 전처리이고 분석 변수 처리 항목입니다. 먼저 데이터 변수 선택에 대해 설명드리고 차원 축소, 파생 변수 생성, 변수 변환,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생 변수 생성입니다. 개요입니다. 파생 변수 derived value라고 하고요. 유도 변수라고 합니다. 기존 변수에 특정 조건, 함수, 연산 등을 적용해 새로 정의한 변수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합니다. 파생 변수 생성의 원칙은 논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관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대표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논리적 타당성이란 분석가의 주관이 반영되므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파생 변수 생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데이터셋 내에서는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대표성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특정 상황에서만 유의미하지 않도록 대표성을 고려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생 변수 생성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한 6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단위 변환. 두 번째, 표현 형식의 변환. 세 번째, 요약 통계량 변환. 네 번째, 변수 결합. 다섯 번째, 변수 분해. 여섯 번째, 누적 및 이동, 평균이 있습니다. 이 생성 방법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단지 이런 것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이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단위 변화는 주어진 변수의 단위 혹은 척도를 변환하여 새로운 단위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을 g으로, 24시를 AM, PM 이와 같이 12시간으로 단위를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표현 형식 변환은 단순한 표현 방법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를 원하드 인코딩에 0, 1로 표현하거나 혹은 등급 ABC를 라벨 인코더 기법인 숫자 1, 2, 3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요약 통계량 변환, 요약된 통계값을 활용하여 변환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일 측정 몸무게를 주 단위 측정 몸무게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변수 결합, 수학적 연산, 함수 조합 등을 통해 2개 이상의 변수를 결합하여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생 변수로 생성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변수 결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 몸무게 이 두 변수를 조합을 해서 BMI 지수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함수, 연산을 사용해서 변수를 결합하여 새 변수를 만드는 것이 파생 변수가 됩니다. 변수 분해, 결합을 했으면 이제 분해도 하겠죠. 그래서 복합적인 데이터를 특정 기준에 따라
분해하여 새 변수를 정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에서 나이와 성별을 추출하는 것이 됩니다. 누적 및 이동 평균입니다. 누적 합계, 이동 평균 등을 활용하여 시계열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누적 합계, 이동 평균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간 매출의 이동 평균 계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변수 변환입니다. 개요입니다. 변수 변환, change of variables,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거나 유의미한 변수를 생성하는 것을 변수 변환이라고 합니다. 변수 변환의 목적은 변수의 분포를 조정해 통계적인 가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규성, 등분산성 등이 있습니다.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거나 해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모델 성능 향상 및 데이터 시각화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변수 변환은 데이터 변환과 같은 말이면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데이터 변환은 평활화, 집계, 일반화, 정규화, 속성 생성 등 데이터의 전반적인 형태나 구조를 개선하여 분석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고, 변수 변환은 특정 변수의 분포를 조정하는 것으로 데이터 변환보다는 좁은 개념입니다. 즉, 데이터 변환이 큰 개념이고 데이터 변환에서 변수의 특정에서 하는 것이 변수 변환입니다. 자, 그러면 변수 변환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수 변환에는 단순 함수 변환, 비닝, 더미 변수화, 정규화 등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단순 함수 변환, 비닝, 더미 변수화, 정규화 등은 우리가 전처리 과정에서 많이 쓰는 변환 기술입니다. 먼저 단순 함수 변환, Simple Function Transformation, 한쪽으로 치우친 변수를 로그 지수 변환을 통해서 분석 모형에 적합하도록 전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대칭 분포를 대칭 분포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단순 함수 변환이고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수 변환은 왼쪽 꼬리 분포를 지수 변환을 하게 되면 대칭 분포가 되고요. 로그 변환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로그 변환을 하게 되면 대칭 분포로 변환하게 됩니다. 비닝입니다. 비닝은 구간화로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비닝은 연속형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이고요. 즉,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연속된 데이터 값을 몇 개의 구간으로 분할하는, 즉, 이 비닝은 다른 말로 데이터 변환에서는 평활화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자, 비닝은 예를 들어서 나이를 연령대로 구간화하는 것이 바로 비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는 0세에서 12세 하나의 구간으로 만들고요.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이렇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으로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변환에서는 평활화이고 변수 변환에서는 비닝이라는 말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변수 변환에서는 변수 변환 기법 중
비닝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범주형 변수를 연속형 변수로 변환하는 것이 바로 더미 변수화라고 합니다. 더미 베리어블 코딩, 비닝과 정반대의 개념이고요. 범주형 변수는 수치적으로 의미가 없기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숫자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더미 변수화가 되고, 이 더미 변수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코딩을 할 때 라벨 인코딩 혹은 원핫 인코딩 과정이 바로 더미 변수화가 됩니다. 원핫 인코딩 같은 경우는 빨강과 파랑을 빨강, 파랑의 더미 변수로 만들고 빨강이면 true 1, 파랑이면 파랑 컬럼의 1 이렇게 1과 0으로 만드는 것이 원핫 인코딩이 되겠죠. 자, 정규화. 정규화도 우리가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는 전처리 과정이고요. 정해진 구간으로 변화시켜 데이터가 동일한 구간으로 설명량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정규화란 변수들의 단위가 달라서 우리가 이 말을 스케일이 다르다고 하죠. 스케일이 다른 것을 동일한 스케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정규화가 되고요. 정규화에는 최소 최대 정규화가 있고 Z스코어 정규화, 즉 다른 말로 표준화가 있습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 Z스코어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지고요. 우리가 어떤 실기 과목에서 전처리 과정에서 수치형 변수 같은 경우는 많이 적용하는 정규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정규화 A 학생의 수학 점수 정규화이네요. 자, A 학생은 수학이 80점, B 학생은 90점, C 학생은 75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A 학생의 수학 점수 정규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A 학생의 최소 최대 정규화를 해보면 자, 최대값은 D 학생 95점이고 최소값은 C 학생 75점이네요. 그러면 A 학생의 최소 최대 정규화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A 학생의 점수 80 빼기 최소값 75 이 값을 나누기 최대값 95 빼기 최소값 75 이와 같이 계산을 하면 0.25가 됩니다. 최소 최대 정규화는 최소값이 0, 최대값 1 사이에 분포로 만드는 것이 최소 최대 정규화가 됩니다. 그리고 Z스코어 정규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분포로 만드는 것이 바로 Z스코어 정규화 혹은 우리가 표준화라고 합니다. 자, 영어 점수의 Z스코어 정규화를 한번 해보면 물론 여기에 영어 점수가 지금 우선 표에서는 영어 점수가 없지만 영어 점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평균은 5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모든 영어 점수의 합 나누기 5가 되므로 평균은 76이 됩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루트이죠. 그래서 점수 빼기 평균의 제곱 나누기 총 학생수 5, 그 다음에 루트 이 모든 합이 표준 편차가 되고 11.4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A 학생의 영어 점수의 Z스코어 정규화는 A 학생의 영어 점수 70 빼기 평균 그 값을 나누기 표준 편차를 하면 마이너스 0.53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최대 정규화는 이상치가 없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고
표준화는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최대 정규화는 민맥스 값으로 우리가 정규화를 하기 때문에 이상치가 있다면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수 변환에서는 변수 변환의 정규화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벌써 이번 강의의 반이 지났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불균형 데이터 처리입니다. 개요입니다. 불균형 데이터, imbalanceed 데이터, 이 불균형 데이터는 데이터 셋 내 특정 범주의 데이터, 즉 특정 클래스의 데이터의 양이 다른 범주, 다른 클래스에 비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이진 또는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불균형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예측된 값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향이 발생을 합니다. 즉, 모델이 데이터의 양이 많은 클래스에 편향이 되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로 다수 클래스를 예측하는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즉, 소스 클래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학습을 다수 클래스, 데이터의 양이 현저하게 많은 그 클래스로 범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주로 많은 값을 가진 범주 값으로 예측하는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불균형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여 학습할 경우 정확도, accuracy, 올바르게 예측한 값을 전체 예측한 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더라도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예측 성능은 낮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소스 클래스의 재현율, 리콜과 정밀도가 심각하게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례에서 실제 이런 불균형 데이터는 의료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질병이 있는 환자보다 건강한 환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암 검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사기 탐지 상황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기 거래보다는 정상 거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사기 탐지와 의료 데이터, 즉 암 환자 검출에서 이런 불균형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소수 범주, 질병, 비정상 상황, 불량률 등의 이런 소수 범주의 데이터 불균형을 처리를 해야지만 소스 클래스의 재현율과 정밀도가 상승을 하게 되고 정확도가 높더라도 소스 클래스에 대한 예측 성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균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표본화, 앙상블 기법, 비용 민감 학습, 임계값 이동, 데이터 증강, 클래스 가중치 조정 등이 있고요. 특히 재표본화가 중요합니다. 재표본화에는 다시 과대 표집과 과소 표집이 있습니다. 과대 표집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대 표집에는 랜덤 오버 샘플링과 스모트, 보더라인 스모트, A 다신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재표본화, 리샘플링이라고 하고 재표본화에서 과대 표집, 오버 샘플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버 샘플링은 말 그대로 소수 범주의 데이터를 중복을 하거나 합성하여 데이터의 수를 증가시켜서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리진 데이터셋에 파란색과 오렌지색의 클래스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오렌지색 클래스가 파란색 클래스보다 현저하게 적죠. 이 오렌지색 데이터를 중복하거나 합성을 하여 오른쪽 그림처럼 파란색 색만큼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오버샘플링입니다. 오버샘플링, 과대 표집에는 랜덤 오버샘플링이 있습니다. 랜덤 오버샘플링은 소수의 데이터를 무작위 복제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무작위 복제를 하기에 구현이 간단하고 원래의 분포를 유지를 합니다. 단점은 동일한 데이터 반복으로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스모트인데요. 신테틱 마이너러티 오버샘플링 테크닉이라고 하고요. 이 스모트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소수 범주의 데이터들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법입니다. 자, 작동 원리는 아래 그림을 보시면 먼저 소수 범주의 데이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와 가까운 K개의 이웃 데이터를 찾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 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스모트의 장점은 과대 표집의 과적합 문제와 과소 표집의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 문제를 보완하는 거고요. 단점은 데이터의 분포가 복잡할 경우 경계의 잘못된 데이터 생성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스모트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스모트를 개선한 것이 보더라인 스모트라고 하고요. 스모트의 변형 기법으로 소수 범주의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소수 데이터와 다수 데이터의 경계에 있는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보더라인 스모트이고요. 장점은 경계에 있는 데이터만 증강하여 과적합 위험이 감소됩니다. 하지만 경계를 잘못 정의할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A-신 Adaptive Synthetic Sampling이라고 하는데요. A-는 스모트의 변형 기법으로 소수 범주의 데이터 중 더 많은 다른 범주의 이웃이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시면 소수 범주의 데이터 중에서 이와 같이 더 많은 범주의 이웃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죠. 볼더라인 스모트는 경계에 있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얘는 다수의 범주 속에 있는 그 소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보더라인 스모트와 다릅니다. 자, A-의 장점은 복잡한 경계 상황에서 불균형 보완이 효과적이고요. 단점은 과도한 표집으로 잡음 데이터 생성 위험이 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서는 과대 표집의 개요 및 기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두 번째, 과소 표집, 언더 샘플링이라고 하고요. 다수 범주의 데이터를 줄이는 클래스 간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오렌지색과 파란색이 있으면 오렌지색 데이터가 파란색 데이터보다 상당히 적죠. 우리가 과대 표집은 오렌지색을 파란색 데이터와 동일하게 맞추는 거고요.
과소 표집은 반대로 이 파란색의 데이터를 축소를 하여 오렌지색과 맞추는 과정입니다. 이 과소 표집 역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결을 하고 모델이 소수 클래스에 대해 더 나은 성능을 보이도록 학습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소 표집에는 랜덤 언더 샘플링, 토맥 링크, 클러스터 센트로이즈, ENN, CNN, OSS 이와 같은 기법이 있고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언더 샘플링 우리가 무작위 과소 표집이라고 하고요. 다수 클래스 데이터를 무작위로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그렇기에 구현이 간단하고 분석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랜덤 오버 샘플링과 동일하죠. 단점은 랜덤 오버 샘플링이잖아요. 무작위로 제거를 하다 보니까 중요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수 데이터가 어떤 노이즈 데이터, 잡음 데이터일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토맥 링크스. 자, 토맥 링크스는 서로 다른 클래스 간 가장 가까운 두 데이터 포인트 쌍을 찾아 제거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수 클래스의 데이터를 제거를 하여 결정 경계를 명확하게 합니다. 장점은 노이즈 제거 및 경계 정제가 가능한데요. 단점은 데이터가 고차원일 경우 계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 센트로이즈, 군집 중심 과소 표집이라고 하고요. 군집화, 즉 클러스터링, 군집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수 클래스를 몇 개의 대표 데이터로 요약을 하고 나머지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데이터 분포에 대한 더 나은 대표성을 제공을 하고요. 단점은 군집화 알고리즘 성능에 의존적이고 적절한 군집 개수를 설정을 해야지만 성능이 효과적입니다. ENN, Edited Nearest Neighbors. ENN 알고리즘은 KNN 알고리즘 기반으로 소스 클래스 근처에 잘못 분류된 다수 클래스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잡음 제거와 결정 경계 개선이 가능합니다. 단점은 계산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고 K값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 CNN Condensed Nearest Neighbors. CNN은 무작위로 하나의 데이터 샘플을 선택을 하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수 클래스의 밀집 데이터를 제거하는 기법입니다. 장점은 데이터의 크기 축소로 모델 훈련 시간 단축이 가능하고요. 단점은 잡음 데이터나 중복된 데이터를 제거하지 않아 성능 저하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OSS One-Sided Selection 이라고 하고요. 토맥 링크와 CNN을 결합한 방법으로 토맥 링크를 먼저 수행해 경계 데이터를 제거 후 CNN으로 남은 데이터를 정제를 합니다. 장점은 결정 경계 보정과 과적합 위험이 감소되지만 단점은 계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불균형 데이터 처리에서는 과소 표집의 개요 및 기법에 관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불균형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한 나머지 기법들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앙상블 기법, 앙상블 메서드라고 하고요. 여러 개의 각
같거나 다른 모델을 결합하여 예측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다수결 투표, 우리가 보팅이라고 하고요. 배깅, 부스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배깅은 우리가 이후 강의에서 앙상블 기법을 설명을 할 때 설명을 자세히 드릴 예정이지만, 배깅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평균 다수결 방식으로 결합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랜덤 포레스트 등이 있습니다. 부스팅은 약한 학습기를 순차적으로 학습시켜 성능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서 XG 부스트, 아다 부스트 등이 있고요. 스태킹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결합해 메타 모델로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비용 민감 학습, 코스트 센시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예측 오류에 대해서 차별적인 비용, 즉 코스트를 부여하여 모델이 특정 클래스에 대해 더 신중하게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암 검출에서 암을 놓치는 오류, 즉 false negative에 대해 높은 비용을 설정해 모델이 이 오류를 줄이도록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암을 놓치는 오류, false negative. 실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오류죠. 자, 네 번째, 인계값 이동이 있습니다. 이진 분류에서 결정 인계값을 조정해 예측 결과를 개선하는 기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델은 확률이 0.5 이상이면 양성, 즉 파저티브, 참 클래스로 예측하지만, 임계값을 0.5보다 높게 혹은 0.5보다 낮게 조절하여 원하는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암을 판단을 하는데 임계값을 0.5보다 예를 들어서 0.3 이상으로 낮춰버리면 양성으로, 즉 암으로 예측하는 사례가 늘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없는 사람도 양성, 즉 암으로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로 비용이 증가하거나 환자 불안이 유발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이 예측하는 임계값을 0.5가 아닌 예를 들어서 0.7 이상으로 높여버리면 음성으로, 즉 암이 아닌 정상인이라고 예측하는 사례가 늘어나기에 질병이 있는 환자를 정상으로 잘못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질병 조기 발견 실패 확률이 높고 치료 지연, 생명 위험 증가가 있죠. 자, 우리가 임계값 조정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임계값을 낮춰서 하는 이유는 암이나 심장마비와 같이 중요한 질병은 치명적이죠. 따라서 임계값을 낮춰서 조기 발견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임계값을 높이는 경우는 검사 비용이 비싼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MRI나 수술 같은 경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MRI와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임계값을 높인 어떤 검사 키트를 사용해서 비용 증가와 의료 자원 낭비 발생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데이터 증강. 이 데이터 증강은 이미지, 텍스트, 오디오 데이터에서 사용되고요. 기존 데이터를 변형해 새로운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미지 혹은 텍스트 분석에서
많이 쓰는데요. 이미지 분석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회전하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우리가 RGB 컬러를 변경하거나 이와 같이 데이터를 증강을 하고요.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는 텍스트 문장의 구조를 변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잡음을 추가를 하고 속도 조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클래스 가중치 조정, 클래스 웨이츠라고 하고요. 모델 학습 시 손실함수, 즉 로스 펑션, 손실함수에 클래스 가중치를 부여해 소스 클래스의 중요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소스 클래스의 가중치를 더 높게 설정해 모델이 소스 클래스를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